네, 이제 4강 보겠습니다. 예, 백제 이야기인데요. 백제에도 많은 왕들이 있지만 시험에 주로 나오는 왕은 12명이에요. 좀 많죠. 예, 그래도 다 구분하실 수 있을 거예요. 4강 시작하는 부분에 보면 위쪽에 중요한 사람으로 무령왕, 성왕, 22담로, 사비천도, 관성전투 이런 인물과 사건들이 쭉 나오고 있는데 이게 다 중요한 거예요. 미리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 무령왕이 한 게 22담로거든요. 그래요. 이제 좀 봅시다. 예. 백제는요, 이렇게 수도가 좀 바뀌었어요. 이건 좀 알고 시작해야 돼. 백제는 원래 한강 유역에 수도가 있었거든요. 그걸 우리가 한강시대, 한성시대 이래도 되는데 좀 더 유식하게 한번 얘기해보자 이거야. 그걸 우리가 위례성시대라고 그래요. 위례성. 저게 바로 한강 유역에 있을 때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장성이 남진 정책을 하니까 밑으로 결국 도망갔거든요. 그래서 이 한반도 남부 지역에서 가장 농사가 잘 되는 강은 한강과 저 밑에 있는 금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금강 유역으로 갔을 때 금강의 중상류에 있는 게 바로 공주이고요. 금강의 하류 지역에 있는 게 바로 부여인데요. 공주를 예전에는 웅진이라고 불렀고 부여를 예전에 삽이라고 불렀는데요. 금강에서 금강으로 천도한 이게 이제 백제 후반기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요, 수도가 크게 보면 세 개예요. 위례성, 웅진, 사비. 그래서 이걸 우리가 위례성, 시대, 웅진, 시대, 사비, 시대 그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벌써 문제가 보이는 거죠. 우리 시험 문제는요, 조금 어려운 문제가 바로 사이 문제거든요. 뭔 뜻이냐면 가와 나 사이 이런 문제가 어려워요. 여기 보니까 위례성과 사비 사이에 웅진이 있죠. 이게 문제예요. 위례성과 사비 사이에 뭐가 있어요? 웅진이 있죠. 웅진 시대의 왕이 누군데요? 아직 안 배웠죠. 저게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무령왕이거든요. 무령왕이 설치한 특수 행정구역이 22담로라는 거예요. 배우겠습니다. 네. 일단은 온조가 백제를 세웠어요. 온조는 주몽의 아들 중에 한 명인데 남쪽으로 내려와서 결국 백제를 세웠어요. 그러니까 고구려 사람들이 백제를 세웠군요. 근데 어디에 정착을 했대요? 위례성. 그러니까 처음에 백제는 위례성에 정착을 해서 말 그대로 위례성 시대가 시작이 된 겁니다. 중요하긴 한데 시험의 핵심은 아니에요. 중요한 건 이 고유왕부터예요. 8대 왕이라고 했는데 고유왕은 바로 3세계의 왕이거든요. 이거 한번 써볼까요? 고유왕, 근초왕, 침류왕 이 세 명의 왕을 한꺼번에 보시면 좋아요. 물론 세기는 다릅니다. 고유왕은 3세기고요. 근초왕과 침류왕은 4세기인데 이 세 사람이 백제 초기에 중요한 왕으로 출제가 되고 있어요. 고, 근침 이거 외워두시면 좋은데 go, 가자 이거죠. go, 근침. 이게 일단은 세기가 좀 다르니까 이건 조금 띄어서 읽으시면 더 좋아요. go, 근침. 사실상은 좀 오버해서 말하면 백제라는 나라는 고유왕이 반, 근초왕이 반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백제를 만든 건 이 두 사람이 거의 다 만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고유왕이 안살림합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어려운 역사적 용어로 내치라고 하는데요. 안살림을 잘 해놔요. 그러면 이제 바깥 일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생기는 거죠. 아니 가정이 화목하지 못하면 바깥 일을 어떻게 해요? 고유왕이 안살림을 잘 해놓으니까 근초왕이 바깥 일 즉 영토 확장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유왕, 근초왕 내치 외치를 해. 안살림 먼저 하고 바깥 일을 열심히 하죠. 요거 순서를 좀 잘 알아두시고 그런데 세상에 고유왕과 근초왕이 하지 않은 딱 하나 일이 있어요. 그게 바로 불교를 수용한 거예요. 이상하게도 백제는 불교 수용만 따로 이 사람이 있어요. 뭐예요? 침류왕. 불침, 불교 수용 침류왕. 아따가 불침. 이게 바로 침류왕의 유일한 업적이에요. 보겠습니다. 고유왕은 내신좌평과 위세좌평 등 유기좌평의 관제를 마련했다. 좀 어려운 말인데 이게 바로 내치, 안살림한 거의 대표 업적이에요. 육좌평,
네, 신좌평, 위사좌평, 병관좌평 이런 식으로 6개의 좌평이 있는데요. 이 좌평은 지금으로 따진다면 중앙에 관청이 6개 있었다 이런 얘기예요. 뭔가 안살림을 잘 해놓은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더 한다면 바로 이거예요. 마한의 목지국을 정복했다. 이게 뭔 뜻입니까 도대체? 사실은요, 이 그림 한번 그려볼까요? 이게 한반도를 좀 대강 그린 거예요. 위에는 고구려가 있고 밑에 백제가 있고 이제 신라가 있고 가야가 있는데, 원래 백제의 이름은요, 원래 백제가 아니라 십제였어. 사실은 여기는요, 옛날에 마한 지역이었는데요, 마한에는 사실은 54개의 작은 나라들이 있었거든요. 몇 개요? 54개. 안 해도 돼요. 네, 54개 중에 하나가 바로 백제였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마한의 54개 소국 중에서 가장 강했던 나라가 바로 목지국이에요. 근데 이 백제에, 아니 마한의 아주 작은 나라에 불과한 백제가 목지국을 친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마한의 짱을 친 거예요. 짱만 치면 이긴다, 뭐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게 바로 고이왕입니다. 이 그림에서 이렇게 흘러가는 강이 있죠. 뭔가 이렇게 한반도에 남서쪽으로 비스듬하게 흘러가는 이 강이 바로 광주, 나주, 목포 흘러가는 영산강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목지국도 저버린 상태에서 나중에 마한이라는 나라가 점점 조그매져서 마한이 여기 대롱대롱 매달려요. 영산강 유역에 대롱대롱 매달리는 아주 작은 마한이 된 거예요. 백제는 점점 커지고요. 그래서 백제가 나중에 이 영산강 유역에 남아있던 마한 세력을 탁 쳐서 결국 마한을 완전히 정벌하거든요. 그거는 근초광이 합니다. 우리 잠깐 다음 장 먼저 볼게요. 다음 장에 보시면 근초광이 마한을 완전히 정벌했다 그랬죠. 이거 두 개를 구분하는 거예요. 목지국을 친 거, 이거는 마한이 없어진 건 아니야. 마한의 짱을 친 거죠. 그건 누가 했어요? 고이왕이 마한의 짱, 목지국을 친 거예요. 근데 마한 자체를 완전히 없애버린 건 누가 한 거예요? 근초광이 한 거죠. 그래서 요거 두 사람이 다 마한과 관련되어 있다는 걸 알아두세요. 고이왕 아주 중요한 사람이네요. 그죠? 이 그 두 가지를 알아두시면 되겠고, 넘어가겠습니다. 근초광은요, 마한을 완전히 정벌한 것도 뿐만이 아니라 일본의 규슈 지방에까지 진출했어요. 이건 뭔 뜻이냐면 일본과 백제는 기본적으로 친했습니다. 근데 규슈 지방, 여기는 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규슈 지방은 친 거예요. 그래서 진출이라는 예쁜 표현을 쓰고 있지만 사실은 정복 활동을 한 거거든요. 또 하나 바로 이겁니다. 이건 우리가 고구려의 고국 원왕, 아주 원만 속에 살았던 고국 원왕을 설명하면서도 여러 번 말씀드린 건데, 바로 고국 원왕을 고구려까지 쫓아가서 죽인 왕이 바로 근초광입니다. 그걸 우리가 평양성 전투라고 그래요.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항상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백제의 근초광과 대립한 고구려 왕은 누구예요? 고국 원왕이죠. 고국 왕의 이름 뭐예요? 사유죠. 근초광이 사유를 가서 죽이고 온 거예요. 또 밑에 보시면 하나, 근초광 때 아주 중요한 업적으로 바로 역사서를 편찬했다는 거예요. 그게 왜 중요하냐? 뭔가 역사를 편찬했다는 건요, 그 역사의 주인공이 자기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역사를 정리할 만큼의 그런 왕이야. 대단한 왕이야. 역사의 주인공이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당시에 고흥이라는 사람을 불러서 고흥으로 하여금 서기라는 책을 쓰게 했어요. 이거 저게 뭐 고흥이 뭐 국사 이런 식으로 다른 말로 나오진 않기 때문에 고흥과 서기 중에서 하나를 확실하게 외우시면 되는데, 여기 서기도 중요하긴 하지만요, 고흥을 한번 외워볼게요. 고흥이 뭐야? 일단 사람 이름이라니까요. 근데 고흥은 크게 흥한다 뭐 이런 뜻 같아. 높이 흥한다. 고흥. 근초광이 고흥한 사람이에요. 아주 사실 근초광이 4세기 즉 백제의 전성기 왕이거든요. 정말 고흥한 왕이에요. 왜 고흥했을까요? 정치를 잘해서 고흥한 게 아니라 고구마를 잘 팔아서 그래요. 고구마를 엄청 팔아가지고. 보세요. 고구려를 공격해서 고국 원왕을 전사시킨 왕입니다. 그 다음에 규슈 지방에 진출했죠. 규슈를 쳤어요. 그 다음에 마한을 완전히 정벌했죠. 고구마는 아니고 고규마인데요.
고구마 팔아가지고 아주 고흥한 사람이, 응? 그게 바로 근초광이에요. 외우세요. 위에 써놓으셔도 돼. 그 근초광 옆에다가 고규마 고흥 이렇게 써놔요. 고규마 고흥. 응? 그 다음에 보셔야 될 부분은 바로 침류왕입니다. 마라나타라는 승려가 동진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왔는데, 마라나타는 동진, 즉 중국의 승려는 아니에요. 인도의 승려인데, 인도의 승려인 마라나타가 동진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불교를 전해주었다, 그거예요. 바로 마라나타가 왔다는 건데요.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 이거 두 개 한번 써보세요. 이거 반드시 구분하셔야 되는데, 소수리망 때 중국의 전진에서 온 사람은 순도입니다. 그리고 백제는요, 동진을 통해서 마라나타라는 인도의 고승이 와서 불교를 전해줬어요. 뭐가 먼저입니까? 이게 두 개가요 12년 차이밖에 안 돼요. 이게 372년이고 이게 384년이거든요. 연도까지 외우지는 않아도 되지만 순서는 반드시 알아두세요. 고구려가 먼저 불교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나중에 백제가 받아들인 거예요. 순도가 나오면 소수리망 문제고요. 마라나타가 나오면 침류왕 문제예요. 기억을 좀 하셔야 됩니다. 이건 좀 어려워도 에너지를 좀 드려야 돼요. 아직까지 위례성 시대입니다. 위례성 시대의 이제 마지막 왕들을 좀 볼 텐데요. 바로 비유왕과 계류왕입니다. 비유왕, 계류왕. 이 5세기 왕들인데요. 5세기는 주인공이 고구려의 장수왕이에요. 장수왕이 뭐 했어요? 남진 정책. 자꾸 밑으로 내려가요. 누가 괴로워요? 백제와 신라가 괴로우니까 둘이 원래 사이가 별로 좋지도 않았는데 둘이 손을 잡아요. 그걸 우리가 나제 동맹이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손을 잡아도 장수왕이 자꾸 내려오니까 안 되겠어.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결혼을 해요. 우리가 나제 결혼 동맹이라고 그래요. 나제, 신라, 백제 동맹을 맺다가 나중에는 나제 결혼 동맹, 신라, 백제 결혼 동맹, 사돈이 되는 거죠. 5세기 내내 나제 동맹, 5세기 내내 나제 결혼 동맹 그렇게 맺어요. 나제 동맹을 맺은 것은 비유왕과 눌지마립간 사이입니다. 어렵다, 그지? 예. 비유왕은 백제 왕이고요. 눌지마립간은 신라의 왕이에요. 나제 결혼 동맹을 맺은 것은 백제의 동성왕과 신라의 소지마립간이에요. 이걸 한꺼번에 좀 외우시면 좋은데 5세기 내내 동맹을 맺었어요. 옆에다가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소프 뭐예요? 비누죠? 비누가 10개가 있어요. 이걸 두 사람이 나눠 가지면 몇 개씩 나눠 가지면 좋을 것 같아? 5개? 5개. 똑같이 나눠 가지면 정말 좋죠. 5개씩 비누를 똑같이 나눠 가지면 제일 좋은 거예요. 이거를 좀 이렇게 써보세요. 5개씩 비누를 똑같이 가지면 좋겠다. 그거를 좀 빨리 읽어볼게요. 비누를 5개씩 비누를 동소지 똑같이 가지면 좋겠다. 이게 외우세요. 이건 뭐냐면 5세기 내내 동맹이 있었는데 백제의 비유왕과 신라의 눌지마립간이 나제 동맹을 체결하였고, 백제의 동성왕과 이 소진을 한단합니다. 신라의 소지마립간이 나제 결혼 동맹을 맺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엄청 나와요. 그런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비눌과 동소지가 이렇게 동맹을 맺은 이유는 누구 때문이에요? 장수왕 때문이죠. 장수왕이 자꾸 밑으로 내려오니까 이들이 손을 꼭 잡고 헤어지지 말자 이러면서 동맹, 결혼 동맹 이렇게 한 거거든요. 보겠습니다. 보세요. 비유왕은 신라의 눌지마립간과 나제 동맹을 체결했다잖아요. 보세요. 비눌, 나제 동맹. 맞죠? 그래요. 그 다음에 계류왕은요, 계속 나제 동맹을 체결했는데도 불구하고 고구려가 자꾸 내려오는 거예요, 남쪽으로. 그래서 이제 신라도 못 믿겠어. 동맹 맺었지만 신라를 믿을 수 없으니까 이제 누굴 믿어야 돼? 중국. 그래서 중국에다가 손을 벌려요. 중국에 이 나라, 야, 이거 꼭 외워야 되겠다. 북위라는 나라인데요. 북위에 국서를 보내요. 이게 편지를 보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장수왕이 자꾸 내려와요.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계류왕이 그렇게 북위에 편지를 보냈는데요. 당시에 북위의 황제가 사실은 장수왕과 절친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계류왕이 얼마나 관계를 모르는 거야.
장수왕을 죽여주세요 이러면서 계로왕이 편지를 보냈는데 중국의 북위의 황제가 장수왕과 절친이라니까요. 그래서 장수왕한테 전화를 했어요. 저기 계로왕이라는 애가 그 편지를 보냈는데 널 죽이랜다? 장수왕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전화 끊겠습니다. 이러면서 장수왕이 밑으로 내려와서 오히려 편지를 보낸 계로왕을 죽여버려요. 이게 역사예요. 보세요. 그래서 북위에 국서를 보내 군사적 원조를 요청했다. 이거는 계로왕이 한 건데 그거의 결과 장수왕이 3만의 군사를 이끌고 내려와 한성을 함락하고 계로왕을 죽였대잖아요. 맞죠? 이게 몇 년도예요? 계로왕이 죽은 사건이 바로 475년입니다. 이 연도에, 이 475년에 5세기 후반이네요. 이때 백제는 저 밑에 웅진으로 수도를 옮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한성에서 왕이 죽어버렸고 한성도 고구려가 차지해버렸으니까 당연히 남쪽으로 피난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475년부터 웅진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밑에 보세요. 웅진으로 수도를 옮기다. 누가 했겠어요? 바로 계로왕의 아들이 한 거예요. 계로왕의 아들이 문주왕입니다. 문주왕이 바로 웅진 천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주왕은 한마디로 이것밖에 없어요. 웅진 천도. 아버지! 이러면서 돌아가시면 어떡해요? 그래가지고 금강으로 옮겼다니까요. 이때부터 웅진시대가 시작이 되는데요. 웅진시대에는 왕이 4명이에요. 문주왕, 동성왕, 무령왕, 그리고 여기 나오지 않는 삼근왕이라는 왕이 있는데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anyway, 예, 웅시대는 왕이 많지 않아요. 시험에 나오는 왕은 이 3명밖에 없어요. 문동무! 무슨 북한 사람 같아요. 그죠? 문동무. 이 3사람만 아시면 되는데 이때 웅진시대를 시작한 사람이 문주왕이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웅진시대 문제에서는 좀 다뤄지긴 그래요. 웅진으로 천도했다. 이게 무슨 웅진시대야. 웅진시대의 주요 업적은 동성왕이나 무령왕에서 나올 건데 동성왕이 한 거는 바로 이거예요. 낮의 결혼동맹. 동소지, 그치? 동성왕과 소지 말일간 똑같이 가지면 좋겠다. 동소지 때 낮의 결혼동맹이 있는 거 맞아요. 근데 시험에서 그렇게 중요하게 다뤄지지는 않아요. 문동무, 무령왕 때 바로 웅진시대에 1등 업적이 나오거든요. 사실은요, 웅진시대는 문중왕, 동성왕 이렇게 앞에 왕들이 있는데 무령왕의 입장에서 볼 때 웅진이라는 땅은, 공주라는 땅은 터가 안 좋은 것 같아. 이 아베왕들이요, 대부분 신하들에 의해서 살해됐거든요. 왕이 막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령왕은 자기도 죽지 않으려면 왕권을 강화해야 되는 거예요. 왕권을 강화하지 않으면 자기도 죽겠구나, 이런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한 것이 뭐냐면 백제의 여기저기에 담로라는 걸 설치해요. 22군데다가 22담로를 설치하고 거기에 자기의 핏줄 왕족을 파견합니다. 그래서 누가 내 욕하면 바로 얘기해줘야 돼, 그렇게 말하죠. 바로 이거예요. 이것이 바로 무령왕의 1등 답이면서 이것이 웅진시대의 가장 중요한 답이에요. 좀 성급하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위례성 시대와 사비시대 사이의 사건은 22담로, 그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웅진시대의 가장 중요한 답이에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예 문제를 외우고 가세요. 위례성과 사비 사이에 22담로인 거예요. 그 다음 사비로 수를 옮겼대요. 사비로 수를 옮긴 것은 바로 무령왕 다음에 성왕 때입니다. 성왕 때. 이제 우리가 3명만 아시면 돼요. 사비천도한 상왕, 6세기 왕인데요. 그리고 한참 동안 시험에 나오는 왕이 없다가 나중에 7세기에 백제의 마지막 2 왕이 시험에 나옵니다. 바로 무왕과 의제왕인데요. 일단 성왕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왕. 사비로 천도했대요. 맞죠? 네. 사비천도. 사비가 어디예요? 지금의 부여입니다. 예. 금강유역에 중상류에 공주, 즉 웅진이 있었다면 대외준출이 더 쉬운, 좀 더 바다와 가까운 부여 쪽으로 옮긴 사람은, 사비로 천도한 사람은 바로 성왕이에요. 그런데요, 이때 단순하게 수도만 옮긴 게 아니라 국호도 바꿔요. 생각해보시면 부여 사람들이 내려와서 고구려를 만들고 고구려 사람들이 밑에
백제를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백제의 뿌리가 어디 있어요? 고구려 부여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성왕 때 사비천도하면서 국호를 남쪽에 있는 부여라는 의미로 남부여라고 바꿔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남부여. 그래서 사비천도와 남부여로 국호를 바꿨다는 건 동시에 일어난 일이에요. 또 중앙관청을 22부로 확대했다고 하는데요. 백제의 중앙관청은 원래 6개였죠. 6개가 뭐예요? 육좌평. 질문, 육좌평은 어느 왕 때입니까? 고이왕 때죠. 3세기 고이왕 때 육좌평을 만들어 두었는데, 아니 나라를 운영하는데 6개의 관청으로 나라를 운영한다. 좀 너무 좀 적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육좌평이 22부로 확대된 거예요. 그게 바로 성왕 때입니다. 그러니까 중앙의 관청이 늘어난 거죠. 또 성왕 때는요, 한강을 차지하기도 해요. 사실은요, 원래 한강은 백제 거였죠. 아니 한강 여역에다가 원래 백제를 세운 거거든요. 근데 장수왕 때문에 밑으로 내려갔잖아요. 한강을 뺏기고 금강역으로 내려갔다가 나중에 신라와 함께 한강을 칩니다. 그러니까 백제 성왕이 당시 신라의 왕은 진흥왕이었는데 신라의 진흥왕에게 야 우리 같이 한강을 차지할래? 그래서 싸워서 이깁니다. 고구려군이 물러갔지요. 그런데 문제는 진흥왕이 배신했다는 거예요. 성왕은 원래 진흥왕이 한강을 차지하는데 자기를 도와줬다고 생각했는데 진흥왕은 배신을 하고 이 한강 지역에다가 신주라는 명칭을 붙였어요. 신라 땅으로 만든 거예요. 성왕이 화가 났겠죠. 성왕이 그래서 이놈의 진흥왕 가만두지 않겠다 그래가지고 신라로 진격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진흥왕 죽이려고 갔는데 오히려 자기가 죽어요. 그게 바로 성왕의 최후입니다. 554년에 관산성 전투에서 죽어요. 보세요. 이게 매우 중요한 겁니다. 관산성 전투에서 죽어요. 그게 바로 백제의 성왕입니다. 근데요, 관산성이라는 이름은 시험에서 보기가 좀 어려워요.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이렇게 자료 중심으로 나올 때는 관산성에서 성왕이 죽었다, 성왕이 포위되었다 이렇게 나오지 않고 이렇게 나와요. 구천. 꼭 외우셔야 돼. 구천에서 포위되었다, 구천에서 잡혔다 뭐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게 바로 관산성입니다. 그러니까 구천이라는 이름이 나오면 성왕이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알았죠? 꼭 외워야 되는데 이거. 네, 그래요. 그 다음 백제가 벌써 멸망하네요. 백제의 마지막 두 왕은 바로 무왕과 의자왕입니다. 무왕. 이 사람은요, 당시에 성왕이 사비 천도했지만 사비보다 좀 더 아래쪽에 익산이라고 있는데요. 거기로 천도하려고 시도까지 한 사람이에요. 익산을 아주 중시했던 사람이 바로 무왕입니다. 그래서 무왕의 키워드는 오히려 익산으로 가려고 했다. 익산이에요. 그래서 익산에 왕궁도 지어놓고 갈 준비 다 했어요. 심지어는 거기에 거대한 절을 짓는데 그 절의 이름이 바로 미륵사입니다. 미륵사를 창건하고 거기에 석탑을 세운 게 바로 미륵사지 석탑이에요. 이게 바로 무왕입니다. 그래서 좀 우습지만 무왕은 미륵사를 만들었기 때문에 미륵사를 아예 무륵사 이렇게 외우면 어떨까요? 그렇게 외우세요. 알았죠? 미륵사는 뭐예요? 무륵사. 무왕이 미륵사를 만들었고 무왕이 미륵사지 석탑을 세웠으니까요. 됐죠? 네, 그래요. 이제 마지막 왕이 의자왕인데 의자왕 하면 뭐 생각나요? 삼천궁녀. 그런 거 시험에 안 납니다. 그건 야사예요. 의자왕은 오히려 시험에서는 강했다 이렇게 나와요. 의자왕은 원래 강했어요. 심지어 신라를 막 쳤다고요. 그래서 심지어 신라의 성 중에 40여 성을 다 뺏었어요. 엄청 군사력이 강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당시 신라가 약했나 보다. 당시 신라의 왕은 선덕 여왕이었거든요. 뭐 여왕이 꼭 약할 필요 없는데 선덕 여왕은 사실은 문화 쪽에 관심이 많았지 군사력은 좀 약했던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의자왕이 선덕 여왕을 치는데요. 그 40여 성 중에 가장 중요한 성은 바로 대야성이에요. 여기 보세요. 의자왕은 윤충이라는 장군을 보내서 대야성을 공격해서 함락시켰다. 윤충이라는 사람 이름도 알아두시고 대야성도 알아두세요. 대야성 중요해요.
대하성이 나오면 누가 누굴 친 거예요? 백제의 마지막 왕 의자왕이 신라의 선덕 여왕을 친 거예요. 근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요. 여기 그 대하성의 성주가 누구냐면 김품석이라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김품석의 그 아내가 있어요. 그 둘 다 죽었는데, 대하성 전투 때 다 죽었는데, 이 아내가 누구냐면 이게 바로 김춘추의 딸이에요. 김춘추가 누구예요? 신라의 나중에 이제 무열왕이 되는 그런 사람이 바로 김춘추인데요. 결국 이건 꼭 기억해야 되는데요. 대하성 전투로 진짜 화가 난 사람은 김춘추예요. 내 딸이 죽었구나. 그래가지고 당시에 고구려 찾아가서 도와주세요 이러다가, 당나라 찾아가서 도와주세요 이러다가, 결국 고구려에서는 배신당하고 당나라와 나당 동맹, 나당 연합군을 만드는 사람이 바로 김춘추입니다. 나중에 계속할 거예요. 그러니까 대하성 전투가 이걸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의자왕은 마지막에 향락에 좀 빠지고, 그래가지고 결국 나중에 660년에 황산벌 전투를 끝으로 결국 멸망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백제의 역사예요.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문제에서 기출문제에서 2번 볼까요? 2번 문제는 일어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거를 고르는 문제인데, 은근 어려운 문제 형태가 이런 거죠. 사건도 알겠어, 누구 건지도 알겠어, 근데 순서를 정하라 하니까 이게 어려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를 정할 때 중요한 점은 바로 기준을 갖게 하는 거예요. 고구려 왕이면 전체가 다 고구려. 백제의 사건이면 백제 이런 식으로 솔팅하는 거,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나열할 때 같은 기준을 만드는 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 중간에 끼어있는 요 사건을 보세요. 근초광이 고구원왕을 평양에서 죽였대. 무지하게 많이 했죠. 371년에 고구원왕 이름이 뭐였죠? 사유. 이건 백제의 왕과 고구려 왕이 나왔어요. 근데 고구려 왕 기준으로는 고국 원왕입니다. 그 다음 거 보시면은 바로 광개토대왕이 5만의 군사를 이끌고 신라를 지원했다는 건데, 다른 말로 하면 내물마리간이 신라 남부에 쳐들어온 왜구를 격퇴해달라고 부탁하니까 광개토대왕이 나밖에 없나? 그러면서 5만 군사를 이끌고 내려갔다는 거죠. 이거는 어려운 사건을 묻는 게 아니라 이게 바로 광개토 대왕 때라는 거예요. 누가 먼저입니까? 고구원왕이 먼저예요? 광개토대왕이 먼저예요? 고구원왕은 확실하게 4세기고 광개토대왕은 4세기에서 5세기 넘어가는 왕이니까 당연히 고구원왕이 먼저죠. 근데 문제는 이 첫 번째 사람이에요. 비왕과 눌지왕이 동맹을 체결했습니다. 원래 원문은 눌지왕이라고 표현하지 않죠. 눌지 아직은 마립간이에요. 지증 왕 때부터 왕이라고 표현하죠. 비왕과 눌지왕이 동맹을 체결했다. 비눌, 오비눌 동소지 기억나십니까? 예, 이게 바로 비왕과 눌지마립간이 맺은 게 나제 동맹이에요. 질문, 나제 동맹이 먼저입니까? 평양천도가 먼저입니까? 평양천도하고 더 내려가서 백제와 신라를 괴롭히니까 나제 동맹을 체결한 거죠. 근데 누구 때문이에요? 이 모든 것이 다 얘 때문이요. 이게 누구예요? 장수왕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여기까지 생각이 이르는 게 왜 중요해요? 그래야 고구려 왕이 나오니까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해야지 고구려의 사건으로 일목요연하게 기준이 맞춰지는 거예요. 당연히 고구원왕이 먼저고, 그 다음에 광개토대왕, 그 다음이 5세기의 장수왕, 이렇게 되는 거죠. 나다가. 나다가가 있습니까? 있네요. 4번에, 그렇죠? 나다가 4번 이렇게 고르는 거예요. 한 문제 더 풀어볼게요. 4번 보세요. 4번. 밑줄 그은 왕의 업적으로 옳은 것은. 여기 사실은 명농이라는 이름도 외우면 좋은데, 명농은 이름이고요. 예, 성씨가 부여씨거든요. 그래서 부여명농인데, 부여명농 바로 성왕을 얘기하는 건데, 모른다 하더라도 보세요. 무령왕의 아들로 무령왕이 죽고 왕위에 올랐대. 무령왕 다음이 누구예요? 성왕이죠. 근데 여기 보니까 어디에 이르러서 죽었어요? 구천. 구천이 어디예요? 관산성. 그러니까 관산성 전투에서 최후를 맞이한 사람이 바로 성왕이에요. 구천이라는 이름은 무지하게 많이 나와요. 여기도 있네. 6번에도 구천. 응? 구천 여기 있죠. 관산성을 예전에 구천이라고 불렀어요. 전체가 다 성왕이네요. 그럼 이제 성왕의 업적을 고르는 거예요. 답은 뭘까요?
답은 4번이겠다. 그쵸? 사비로 천도하고 사비시대를 열었으며 국호를 남쪽에 있는 부여 남부여로 고쳤다. 이게 답이겠어요. 그죠? 요렇게 푸는 겁니다. 예, 백제도 할 수 있겠죠? 예,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